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들. 일다잉 메시지. 한 소녀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그녀가 죽기 직전 급하게 쓴 쪽지에는 동그라미 안 작은 동그라미에 X 표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경찰들은 도저히 뜻을 몰라 무당에게 찾아갔다. 무당은 말했다. 해설 그 뜻을 알고 경찰들은 오싹했다. 동그라미는 자동차, 작은 동그라미는 운전하는 사람이란 뜻.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의 작은 동그라미에 X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다. 이목적지 않네. A와 B는 차를 타고 여행지에 가고 있었다. A는 운전석에, B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모르는 길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정면을 주시하며 B에게 길을 물어봤다. B는 왼쪽, 직진 계속 길을 말해줬고, 오른쪽이란 소리에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튀어나온 차에 부딪힐 뻔했다. 그리고 무사히 차를 돌리는 순간 아깝다. 옆 좌석을 보니 친구 B는 잠들어 있었다. 해설 친구는 자고 있었다. 그럼 대체 누가? 3녹음실. 한 연예인이 녹음실에서 녹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래를 녹음하려던 찰나 갑자기 정전이 됐다. 켜졌다. 꺼졌다. 산속이고 어두운 밤이라서 전기 스위치를 찾기도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깜빡이던 불이 다시 켜졌다. 그런데 연예인을 지켜보던 선배들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선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빨리 끝내고 쉬자고 했다. 녹음이 무사히 끝나고 연예인은 아까 왜 그런 분위기였냐고 했다. 머뭇거리던 선배들의 말에 연예인도 새파랗게 질리고 있었다. 해설 불이 꺼지면 귀신이 천장에 보이고 켜지면 없어졌다. 선배들은 연예인이 겁을 먹고 녹음을 중단할까봐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이다. 사정 2 비행기. 한 여대생이 방을 찾던 중 주택을 하나 찾았다. 일주일도 살지 못하고 모두 나가버린 주택이 있었다. 하지만 집값도 싸고 환경도 좋고 깨끗했기 때문에 여대생은 대수롭지 않게 그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이사 온 첫날 밤 베란다로 종이 비행기가 날아왔다. 여대생은 꼬마애가 잘못 날렸나 하고 넘겼다. 둘째 날도 종이 비행기가 날아왔다. 하지만 여대생은 이사 일로 피곤해서 종이 비행기를 치우지 못했다. 그리고 슬슬쩍은 돼가던 7일째 밤 베란다에 쌓인 7개의 종이 비행기를 펴보았다. 라면, 죽, 닭, 아닌. 여자는 이리저리 글씨를 맞춰보고 안색이 하얗게 변하며 집을 이사했다. 해설 비행기의 내용을 잘 맞춰보면 안 나가면 죽인다. 오사진. 여학생들이 여행을 왔다가 숙소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장롱 앞에서 모여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장롱 속에 빨간 눈에 긴 생머리, 칼을 든 여자가 보이는 것이다. 논란. 여학생들은 무당에게 귀신이 아니냐고 물었다. 무당은 귀신의 기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귀신이 아니라고 했다. 귀신이 아니란 것을 알고 안심했다. 해설 귀신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는 말. 육빨간 눈에 칼을 든 호의 또는 경계. 중학생 남자애가 칼을 든 괴한에게 쫓기고 있었다. 중학생의 집은 17층이라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붙잡혀 죽을 것이다. 중학생은 1층의 집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 괴한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철컥 소리가 들렸다. 괴한은 아이씨하며 도망쳤다. 안심한 중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었다. 문이 왜 안 열리지? 해설 집주인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문을 잠근 것이다. 자기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칠문 앞에 아파트의 202호, 203호에서 사는 A와 B는 서로 친했다. 어느 날 밤 머리를 감던 A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머리를 감느라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두드림. 무서워진 A는 핸드폰으로 B에게 전화를 해 우리 집 앞에 누가 있냐고 좀 봐달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문을 여는 끼익 소리가 들리더니 급하게 문을 닫는 소리도 들렸다. B는 급하게 말했다. 문 앞에 어떤 미친 여자가 칼 들고 있어. 나가지 마. 해설 A가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파란마와 아기. 한 남자는 새벽에 자꾸 이상한 현상을 겪는다. 자다 일어나면 아이가 침대 위에서 기어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곧 사라졌어. 남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자 무섭기도 하고 신경 쓰여서
무당인 친구에게 조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친구가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마. 왜? 해설 아기 귀신의 엄마가 방 밖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을 테니까. 구전화번호 비만인 사와자키 아야라는 여성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살이 빠지는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체중이 70kg이 나가는 결코 날씬하지 않은 몸매의 그녀는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전화는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저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요. 이름은 이름은 사와자키 아야입니다. 집 주소는요. 주소를 말하고 나니 몸무게는 이라고 묻는다. 70kg이라 말했다.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지면 되겠습니까? 5kg이요. 5kg면 되겠습니까? 진짜 빠질 수 있죠. 그럼 10kg. 아니 20kg이요. 알았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기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도 출렁이는 뱃살의 굵은 팔다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바보 같아. 그녀는 속상해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침대 밑에서 양 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간 사와자키 아야가 발견되었다. 해설 팔, 다리를 합해 20kg. 그녀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살이 빠졌다. 10귀신의 대화. 밤늦게 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차가운 느낌과 시선에 움찔 놀라 잠이 깼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속삭인다. 나는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자는 신용을 했다. 야, 얘 언제 데려가지? 몇 시간 뒤에. 너무 늦잖아. 안 돼. 한참 있다 데리고 가자. 야, 그냥 지금 데리고 가서 죽이자. 애 아직 안 자. 해설한 귀신이 자기가 자는 척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잠들면 데리고 가서 죽인다는 뜻. 두 번째 이야기. 악마의 자식.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죽인 사건으로 영국의 한 신문에 대서특필하였던 이야기이다. 영국의 런던의 한 산부인과 제인은 배가 허전해지면서 갈라지는 느낌과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축하와 함께 제인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출산의 고통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단 한 가지, 아이가 울지 않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자신의 아들이었다. 스펜서는 부인의 출산 소식에 기쁜 나머지 일도 다 접어두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자신의 첫 아이.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였다. 2달 후 스펜서와 제인은 아기를 재워두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였다. 여보, 요새 우리 아기가 이상해요. 응?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하는 거야? 글쎄, 요새 아기가 우리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기 방에 가면 아기는 요람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어요. 괜히 기분 탓일 거야 여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아이 얼굴을 보면 항상 저를 노려보고 뭔가 심한 운동을 한 듯 얼굴이 빨갛고 가쁜 숨을 쉬며 땀까지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스펜서는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무언가 빠르게 기어가는 소리. 스펜서는 문 밖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거실뿐이었다. 걱정이 된 스펜서는 일진이 아기의 방으로 가보았다. 그 순간 발밑에 뭐가 걸리며 스펜서는 휘청하며 넘어지려는 몸을 가까스로 투슬렀다. 그대로 넘어졌더라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스펜서는 자신의 발밑을 확인해 보았다. 아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발밑에 보였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의아해하며 스펜서는 아기의 방을 확인했다. 아기는 다행히 요람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거친 호흡과 땀을 흘리며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스펜서는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진 제인과 아이를 두고 출장을 가게 되었다. 제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스펜서를 쳐다보았다. 여보, 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와줘요. 뭔가 불길해요. 제인, 걱정 말고 잘 있어. 금방 돌아올 테니. 3일 후 스펜서는 일정을 마친 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알 수 없는 불안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던 것이다. 다만 너무나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였지만 다행히 집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스펜서는 계단 밑에 목이 부러진 채로 쓰러져 있는 제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인의 옆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보였다. 그 순간 스펜서는 불현듯 무언가가 떠올랐다. 무언가를 깨달은 스펜서는 급히 아이의 방으로 가보았다. 아이는 역시 무언가 거친 운동을 한 듯 벌건 얼굴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그랬다. 그동안 제인의 예감이 맞았던 것이었다. 이 악마의 자식은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엿보며 밤새도록 몰래 스펜서와 제인을 감시했던 것이다. 밤에 들렸던 무언가가 기는 소리도 그 아이였다. 아이가 항상 숨을 거칠게 쉬며 땀을 흘렸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스펜서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것도 그 아이의 소행이었다. 건장한 스펜서의 경우 실패했지만 몸이 약한 제인은 쉽게 당해버렸을 것이다. 스펜서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며 서서히 두 손을 자신의 아이의 목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 휴가. 유난히 무덥던 1994년 8월의 일이었다. 군대에 있던 히도라는 친구가 휴가를 나왔다. 오랜만에 친구들 몇 명이서 한탄강으로 놀러 가기로 했다. 야, 해마다 한탄강에서 몇 명씩 익사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 수심이 깊은가 보지? 그렇지도 않대. 소문에는 물귀신이 있다더라. 요새 세상에 무슨 물귀신이야?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오놈들이 강 주위를 떠돌고 다니는가 보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 한탄강 기슭으로 걸어갔다. 휴가철이라 곳곳에 텐트가 쳐져 있고 간편한 복장의 사람들이 물가에서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텐트를 쳐놓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확 트인 강가에 서니 가슴이 시원했다. 나는 물가로 다가가서 강물에 발을 담갔다. 야, 이렇게 얕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냐?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사람도 있다잖아. 기차 속에서 땀에 쩔은 우리들은 배가 고픈 것도 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몸에 열기를 식히는 차가운 물이 무척이나 상쾌했다. 나는 찰랑거리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무릎이, 허벅지가 차례로 물에 잠겼다. 나는 나도 모르게 친구들 틈에서 벗어나 강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발을 한번 내딛는 순간 갑자기 발밑이 꺼지는 느낌에 섬뜩했다. 하지만 다시 발로 가늠해보니 물이 허리에 정도밖에는 차지 않아 안심했다.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물장구를 치고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놀고 있었다. 바쁜 일상에 해방되어 자연 속에 있으니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오슬오슬 떨려왔다.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다. 나 혼자만 외톨이인 것 같았다. 그들 틈에 끼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가기 위해 움직였다. 그런데 웬인가 발이 안 떼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몇 번이나 움직이려 했으나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까는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던 물이 어느새 가슴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아찔했다. 얼토당토않게도 갑자기 물귀신 얘기가 떠올랐다.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동안 빠져 죽은 사람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죽었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당장 가슴팍까지 차오른 물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졌다. 나는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큰 소리로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구들은 모두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낯선 사람들 몇 명이 쳐다볼 뿐이었다. 그나마 그들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둘러버렸다. 나는 엄습해오는 공포감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숨만 더욱 가빠질 뿐이었다. 그때 마침 한 친구가 눈에 띄었다. 그는 나를 찾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전 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소리를 질렀다. 희두야, 살려줘. 친구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를 발견한 그는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다. 움직일 수가 없어. 내가 꺼내줘. 나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지만 친구는 장난으로 알았는지 웃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죽음은 영화에서처럼 비장하고 엄숙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잘못해서 똥을 밟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었다. 자신이 웃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동안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 친구는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어느새 물은 내 턱까지 차올랐다. 내가 다급하게 친구를 불러댈 때마다 강물이 입속으로 흘러들어왔다. 히드야, 나 좀 살려줘. 허우적대는 내 모습을 본 친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끌었지만 내 몸은 물속에 부리를 내린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친구는 몇 번 힘을 쓰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아저씨 몇 명이 내 쪽으로 왔다.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몸부림만 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잡고 끌었다. 한참을 애쓴 끝에 나는 구조되어 강가에 눕혀졌다.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한낮의 햇빛에 눈이 부셔 다시 감았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살았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계속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연신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왔다. 사람들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제풀에 지쳐 떨어졌다.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캄캄했다. 벌써 밤이었다. 친구들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텐트 아니었다. 어느새 친구 녀석들이 나를 여기로 옮겨놓은 모양이었다. 악몽을 꾼 뒤라 다시 잠을 청하기가 꺼림칙했다. 잠시 담배라도 피우려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속살을 간지럽혔다. 몸이 쇠한 탓인지 금세 소름이 돋았다. 나는 강가로 다시 갔다. 모두들 잠이 든 시간이라 사방은 을씨년스러웠다. 어둠에 젖어 검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거리며 부서지곤 했다. 그러고 있으려니 마음이 잔잔해짐을 느꼈다. 무심코 낮에 사고가 났던 곳을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바로 그곳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내 쪽으로 멈추었다. 먼 거리였는데도 내 몸을 훑는 듯한 매서운 시선의 한기가 느껴졌다. 여자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차가운 미소가 잠시 어린 듯했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나에게 계속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얼마쯤 갔을까? 대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뒤를 돌아다보았다. 희두였다. 나는 이미 반쯤 물에 잠긴 채였다. 정신없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로소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은 것을 느꼈다. 나는 되돌아서서 첨벙대며 강가로 나왔다. 잠이 깨서 보니 내가 없어서 나왔어. 그런데 너 뭐 하는 거야? 자살이라도 하려는 거야? 희두가 나를 다그쳤다. 나는 그에게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새까만 밤의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내 눈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볼을 꼬집어 보았다. 그 여자의 모습만큼이나 아픔도 생생했다. 허겁지겁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들은 세상 모르게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너무나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희두와 함께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날 밤 나는 공포에 휩싸여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 친구들은 텐트를 걷고 짐을 쌌다. 더 놀다 가지 그래? 원래 오늘 오후에 돌아가기로 했었잖아.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어. 야 어제 진짜 내가 죽는 줄 알고 우리 10년 감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있어봤자 썰렁하기만 할 뿐이야. 맞아. 어디 무서워서 다시 강물에 들어갈 수 있겠냐? 너 어젯밤에 물귀신도 봤다며. 언제는 요즘 세상에 웬 물귀신이냐고 하더니 물귀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고 발이 빠지지 않는다니 으스스하지 않니? 돌아가는 길에는 다들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는 도중에 그곳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해주었다. 글쎄요. 그동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서 저희는 정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얕아서 안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발을 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우리는 찾아낼 수 없었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숱하게 죽어나갔지요. 부조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곳에 사람이 빠지면 안전요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헛것을 보았다 치더라도 어제 일어났던 일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서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존재들을 귀신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밤이 깊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불을 끄기 위해 일어서다가 무심코 다리를 내려보았다.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발목에 생긴 뚜렷한 흔적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손자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자국이 정말 강 속에서 난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엄마의 손님. 1985년의 일이다. 우리 식구들은 오랫동안의 쇠빵살이를 청산하고 집을 샀다.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샀다고 부모님은 좋아하셨다. 이사한 날, 나는 제일 먼저 내 방으로 갔다. 새로 산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았다. 여긴 내 방이니까 청소도 내가 하고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별것 아닌 일에도 방시방시에 웃음이 나왔다. 하루 종일 짐 정리를 하느라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사 온 기념으로 불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지영아, 간장 좀 다오. 나는 간장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와서 보니 간장이 부엌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다. 어머니는 걸레로 닦으시며 짜증을 내셨다. 그걸 내 발 뒤에 놔두면 어떡하니? 다 엎질렀잖아.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었다고 말하려다가 더 야단 맞을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묵묵히 팔을 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접이 어머니의 발에 떨어졌다. 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셨다. 너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드는구나.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떤 여자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나를 볼 수 있어도 꿈속에 나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면 그 여자도 따라서 몸을 돌렸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물건이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놓여있는 일이 많았다. 나는 건망증이 부쩍 심해진 탓이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때로는 깊은 밤에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무언가를 똑똑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극적극적 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끝내고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배웅하려 던 참이었다. 여보 일 다녀올게.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짐도 안 치워 놓았는데.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넘겨버렸다. 아버지가 출근하신 후 우리 남매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오후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참, 아까 그 여자가 사온 것 좀 가져와 봐라. 엄마, 그 여자라니. 아침에 아빠가 출근할 때 온 손님 말이야. 우리들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뼛해지는 것을 느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었더라. 뭘 사왔는지 불룩한 비닐봉지를 들고서는 날 보고 웃으면서 소파에 앉던데. 엄마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야. 뭐? 봉지에서 뭔가 꺼내어 먹어보라는 신용을 하더라. 그래서 받아 먹으려는데 너희들이 거실로 나왔어. 그래서 너희들을 보고는 그냥 소리로 나가 버리더라.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역시 영 기분이 이상하신 모양이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하지만 혼자 있을 적에 그 여자를 여러 번 봤는데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와서는 나한테 권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날 보며 웃기만 해. 엄마 무서워. 귀신인가 봐. 다음 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점치는 집을 찾아갔다. 점쟁이는 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식구가 6이지? 아니에요. 우린 5 식구인데. 아니야, 하나 더 살아. 빈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잘 살펴봐. 후다닥 숨는 소리가 나거든. 다 고년 짓이야. 잠잘 때 잘 들어봐. 어디선가 고년의 숨소리가 들릴 테니까.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어머니를 꼭 잡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이. 다 고년 짓이야. 귀신이 산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작고 단축되는 법이야. 어서 이사를 해.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복채를 두둑이 치렀다. 우리는 당장 이사를 갔다. 5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내 방에 가보았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학교가 멀어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뭐가 그리도 바쁜지 처음 한두 번 정도 집에 내려가다가 시험도 시험이고 놀기 바빠서 여름방학 후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내려온 집이라 어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첫날 내려오자마자 고향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들어오니 어느새 저녁 11시 즈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피곤하신지 먼저 주무셨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짐들을 대충 정리하니 새벽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평생 가위 한 번 안 들려보고 귀신 같은 것은 한 번도 못 봤었습니다. 존재조차 믿지 않았고 친구들이 가위 눌렸다고 할 때면 저도 한번 느껴봤으면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로 넘어가자면 저 역시 피곤해서 침대에서 뒤척뒤척하며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 당시 목이 무척 말랐던지 소변이 급했던지 아무튼 급해서 자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용물을 보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의 벽을 보고 누워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순간 저의 등짝 중앙부터 온몸으로 무언가가 느껴지며 몸의 털 하나하나 모두가 곤두섰습니다. 신것을 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엄청난 소름이었습니다. 곧이어 제 침대 옆에 서서 누군가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마구마구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눈을 꽉 감았습니다. 보통 영화나 TV에서 보면 뒤에 이상해서 돌아보면 귀신한테 죽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게 답답했죠. 그래서 눈 감고 아침까지 버티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뭘까? 도둑일까? 도둑이라면 집을 뒤져야지 20살 남자 자는 걸 쳐다보진 않을 테고. 부모님일까? 그럼 아들 잘 자고 있는 것을 봤으니 가셔야 될 텐데 안 가고. 그리고 굳이 날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론은 뭔가 정체 모를 것이었죠. 저희 집안은 천주교이고 제 방에 떡하니 십자가도 걸려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으나 도무지 잠을 잘 수도 없는 노릇이니 도망가려고요.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러기를 체감상 한 20분 지속됐을까요? 손가락이 살짝 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이때다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며 엄마를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키 180 남성이 새벽에 소리를 치면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문제는 엄마를 외치며 큰 방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하반신은 가위가 안 풀렸더군요. 참 난감했습니다. 옆에는 뭐가 서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침대에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만 죽으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제 외침을 들으셨는지 큰 방부터 달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제 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래? 엄마 여기 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순간 몸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소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하며 들어온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저 심장마비로 갈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아주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단발머리에 그냥 평범한 얼굴, 하얀색 블라우스에 녹색 바탕에 꽃무늬 긴 주름치마를 입고 저를 무표정으로 서서 내려다 보고 계시더군요. 순간 얼음 상태로 한 5초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밀치고 큰 방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분명히 사람을 밀치는 느낌이 났다는 것입니다. 큰 방 문을 여니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두 분 사이로 들어가 아버지를 미친 듯이 깨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기억이 나질 않고 큰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런 가위 눌려서 엄마 옆에서 잤다고. 나중에 사실을 들어보니 저녁에 갑자기 제가 큰 방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먼저 아빠 우리 집에 아빠 친구분 와 계시냐고 제가 묻자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그럼 엄마 친구냐고 물었는데 어머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그랬답니다. 그럼 내 방에 저 아줌마는 누구야? 하고는 뻗었답니다. 물론 부모님이 제 방을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6번째 이야기, 낚시터. 본인은 중학교 때부터 낚시터를 자주 가고는 했어. 처음에 입문할 땐 비교적 쉬운 민물 낚시부터 배웠지. 그러다가 어느 사건 이후로 민물 낚시터는 근처도 안 가. 게다가 저수지만 봐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야. 그만큼 무서운 경험을 했거든. 이 민물 낚시라는 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더라고. 내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였던 것 같아. 그때 친구들 2명과 같이 트럭 한 대 몰고 텐트 하나 챙겨서 채비라고는 낚싯대하고 라면 몇 봉지가 고작이었어. 여기저기 물색하던 중에 김포의 어딘지 모를 마을 저수지에 도착했지. 유료 낚시터는 부담이 있었기에 그냥 남들 안 가는 수질도 좀 안 좋고 입지도 형편없어서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어. 거기에 휴대폰도 안 터지는 그런 곳이었어. 어차피 낚시할 땐 전화기 꺼놓고 낚시하니까 오히려 괜찮겠다 싶었지. 너무 외진 곳인데다 초입에 쓰여 있는 수심 깊은 곳, 수영금지란 푯말이 좀 주눅 들게 했지만 그냥 그런대로 조심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채비를 펴고 낚싯대를 들이웠지. 그렇게 한참을 생라면 안주 삼아 소주 빨면서 낚시를 하는데 의외로 고기가 잘 건져지더라고. 근데 친구 한 놈이 말하기에 야, 자살사고 많은 곳에 고기가 잘 잡힌다더라. 이라면서 농담조로 말을 꺼냈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 그래서 야 이 개새끼야. 형님들 낚시하는데 무섭게 그런 말 왜 꺼내냐. 하면서 핀잔 줬더니 삐졌는지 나 잘난다. 하면서 트럭에 들어가서 쳐 자더라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시간은 새벽 3시 정도 됐을 즈음 트럭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이거 뭔 소리냐? 글쎄, 트럭에서 나는데. 트럭으로 슬렁슬렁 가보니까 자러 들어간 친구 놈이 트럭 창에 지 머리를 지식이고 있었어. 존나 후들후들했지만 문 열고 야 임마, 뭐해? 하면서 흔들어 깨우는데 이놈이 눈이 돌아가서 침까지 흘리면서 경련 비슷하게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싸대기를 몇 대 후리니까 그제야 정신이 좀 돌아오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가자, 가라잖아, 시발 가자고 하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야. 생전 그런 경험도 처음이고 너무 무서웠기에 앞뒤 안 가리고 채비 챙겨서 갈 마음에 야야, 넌 낚싯대 챙겨. 나 이 새끼 지키고 있을게. 라면서 친구 한 놈을 채비 챙기라고 보냈지. 근데 채비 챙기러 간 새끼가 이번에는 야, 이쪽으로 와봐. 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번에는 뭔 일인가 하고 진짜 무서워서 눈물이 찔끔 나오고 오금이 저려오더라. 그래서 낚싯대 던진 대로 가봤더니 젠장 낚싯대가 없었어. 시발 낚싯대는 몰라. 병신아 그냥 없었어. 야, 가자 그냥 가자. 내일 와서 찾든가 하면 되잖아. 이젠 일단 거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 낚싯대고 뭐고 팽개치고 일단 차에 부랴부랴 타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친구놈이 시동 끄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첫에서 배터리가 방전된 거야. 차는 못 움직이고 전화는 안 터지고 친구 한 놈은 자꾸 헛소리 중얼거리고 진짜 생지옥이 따라 없더라. 일단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지.
분명 친구놈은 간질 비슷한 증상일 거다. 지금은 좀 안정된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밤을 새우고 날이 밝으면 전화가 터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든가.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서 여길 벗어나자. 차 안에서 문 잠가 놓고 버티면 별일 없을 거다. 설마 귀신 같은 거야. 나오겠냐? 그래, 그냥 버티자 하면서 위안 삼고 있는데. 정말 못 참겠는 것은 물에서 나는 해괴한 소리였어. 간헐적으로 첨벙첨벙 하다가 갑자기 뭔가 휘젓는 듯한 소리에 또 첨벙첨벙. 공포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꼭 확인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확인을 하다가 공변을 당하고는 하잖아. 우리가 딱 그 꼴이어서 그냥 그런 대로 버티면 됐는데 도저히 소리의 그런지를 찾지 않고선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플래시 들고 물을 여기저기 비춰보는데 기겁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낚싯대가 물 위에 둥둥 떠서 사방으로 휙휙 하면서 뭔가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세 개 전부 다 제각각 미친 듯이 사방으로 휘적휘적거렸어. 물고기가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격렬했어. 뭐랄까. 물속에서 누군가가 낚싯대를 붙잡고 휘젓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말이야. 그 낚싯대를 보고 있자니 정말 하체에 힘이 풀려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극렬한 무서움이 우릴 덮쳐왔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슬슬 밝아오니까 낚싯대 움직임도 더뎌지고 있었어. 시간을 보니 6시 조금 넘었더라고. 이미 날을 밝아왔고 낚싯대도 움직임이 없어졌고 새벽이라 그런지 슬슬 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때마침 지나가는 트럭 한 대를 세우고 부탁해서 점프하니 차의 시동도 걸렸어.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됐다 싶어서 낚싯대를 또 다른 낚싯대로 슬슬 건져냈지. 마음속으로 제발 큰 물고기가 걸려 있어라 제발을 외치며 어젯밤 일이 물고기의 소행이길 바라면서 낚싯대를 건졌는데 건지지 말 걸 그랬어. 낚싯대의 줄이 하나도 없이 낚싯대만 건져져서 나오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세도 낚싯대에서 낚싯줄을 끊기란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그것도 3개 전부다. 어제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해서 이번엔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 귀신이 그랬든 고기가 그랬든 일단 벗어난다는 생각이 안도하면서 어제 경련 일으키던 친구 놈 깨워서 야, 어제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놈 대답이 몰라. 어떤 여자가 뒤통수를 부여잡고 창문에 머리를 줄곧 내리꽂았어. 귀에다 대고 상냥하게 잘못 오셨네요 하면서 계속 내리꽂았는데 난 그게 꿈인 줄 알았어. 라고 말했어. 그리고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입간판이 생각났다. 사망사건 많은 곳, 낚시 금지,